집값 하나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간 뉴스 화면에서, 신문 헤드라인에서, 그리고 선거철마다 지겹도록 들어온 이 문장. 기억하시죠?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교체되어도 이 약속만큼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무주택자들은 이 말을 금과 옥조처럼 믿으며 청약 통장을 만지작거렸고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정부가 이번엔 진짜 세다, 역대급이다라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잠시 주춤하는 척하더니 어느새 보란듯이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무려 28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올리고 투기과 열지구를 지정하고 심지어 전월세법까지 바꿨는데 왜 시장은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 움직였을까요? 오늘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28번의 부동산 대책, 그 화려한 실패의 기록과 시장이 왜 그토록 차갑게 반응했는지 그 뒷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시간을 2017년 여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서울에 살던 평범한 40대 직장인 박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과장님은 서울 외곽의 전세로 살며 아이 둘을 키우는 전형적인 무주택자였습니다. 모아둔 돈에 대출 좀 보태면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불가능은 아니었던 시절이었죠. 이때 정부가 회심의 일격을 날립니다. 바로 파리 대책. 다주택자는 집 파시고 투기하지 마세요 라는 아주 명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박 과장님은 생각했죠. 아, 정부가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니 이제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지금 무리해서 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박 과장님의 이 소박한 기대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서늘한 불안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여기는 투기지역이니 사지 마세요 라고 깃발을 꽂은 곳들이 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저기가 바로 정부가 공인한 노다지구나라는 신호로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매물은 오히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양도세가 무서워진 집주인들이 에라, 그냥 안 팔고 버티자며 문을 걸어 잠갔거든요. 살 사람은 줄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사라지니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부가 강남을 꾹 누르니까 돈은 갈 곳을 잃고 헤매다 바로 옆 동네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겹게 들었던 그 이름 풍선 효과의 시작입니다. 강남이 묶이니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의 가격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당황했죠. 강남 잡으려 했더니 마용성이 오르네? 그럼 거기도 묶어. 대책은 3번, 5번, 10번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자 이번에는 불길이 경기도로 번집니다. 수원, 용인, 성남, 수용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전국 지도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는 왜 이 풍선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의 심리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대중의 머릿속에 박혀버린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더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공급이 막히겠구나. 지금 못 사면 내 인생의 집은 영영 끝이다.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순간이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20번을 넘어가던 시점, 시장에는 아주 기괴한 괴물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고 세금 폭탄을 투하하니까 사람들은 아주 명확한 생존 전략을 짭니다. 여러 채 가지고 있어 봐야 세금으로 다 뺏기네? 그럼 지방이나 외곽 거 다 팔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놈 딱 한 채만 남기자. 이 결론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전국의 자금이 서울 강남과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을 막고 싶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들의 가치를 국가가 직접 보증해준 꼴이 됐습니다. 박 과장님은 다시 절망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라도 사려 했더니 이제는 전국의 자산가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로 몰려와 가격을 더 올려놓았거든요. 규제가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안전한 자산, 더 확실한 한 채로 도망쳤습니다. 정부가 쌓은 규제의 벽이 아이러니하게도 상급지 아파트들의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매매 시장이 도저히 안 잡히니까 정부는 이제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취지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세입자들이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이 선의를 아주 잔인하게 받아쳤습니다. 집주인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차피 한번 계약하면 4년 동안 가격을 못 올리네? 그럼 처음 계약할 때 4년치 인상분을 미리 한꺼번에 다 받자. 전셋값이 하룻밤 사이 수억 원씩 폭등하는 전세 대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물은 씨가 말랐고 집주인들은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이제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집값은 올라서 못 사는데 이제는 전셋값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던 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이 잔혹한 역설. 정책이 시장의 생리를 무시하고 이념과 선의로만 작동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임대차 3법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책이 25번, 27번, 급기야 28번이 되는 동안 시장은 이제 정부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정부와 정반대로 움직이는 법을 완전히 터득해버렸죠. 대책 발표 날이 오히려 집값 상승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뉴스 화면에 국토부 관계자가 나오면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또 어디를 규제하려나 보네. 거기가 이제 오를 차례군. 정부는 뒤늦게 공급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3기 신도시를 만들고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을 친 상태였습니다.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신도시 기다리느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낡은 아파트라도 사야 한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28번의 대책이 남긴 건 가격 안정이 아니라 역대 최고치의 집값 상승률과 신뢰의 파산이었습니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을 잃으면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택합니다. 정부보다 먼저 움직이고 규제를 피할 구멍을 찾습니다. 투기를 잡으려다 희소성 프리미엄을 키웠고 다주택을 억제하다가 강남 불패 신화만 더 견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대책이 실패했을까요? 첫째, 수요만 누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살아있는 한 어떤 규제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집이 나오길 원하거든요. 둘째,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규제하고 내일 푸는 시계 땜질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울 뿐입니다. 셋째, 시장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움직입니다. 부동산을 이념적 잣대로만 바라보고 누르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그 틈새를 찾아 더 크게 폭발합니다. 박 과장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 외곽의 구축 아파트를 이른바 영끌에서 샀습니다. 28번의 대책이 폭풍처럼 지나간 자리에는 내 집 마련이라는 소박한 꿈조차 거대한 도박이 되어버린 한 세대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장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것. 28번의 대책이 우리에게 남긴 이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